며칠 전에 유엔 환경회의에서 그 탄소 배출 매년 발표하는 탄소 배출 갭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제 그 보고서에서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오르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도 단 하나 있다면은 급격하고 빠른 사회 경제적 근본적인 변화만이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제 그것에 보고서 발행 이후에 그 유엔 환경회의 사무총장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회 경제의 급격한 전환만이 지구 기후 온도를 이제 1.5도에서 막을 수 있다. 뭐 유일한 방법이 그거 하나다. 뭐 이런 발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를 얘기하면서 체제 전환이란 말이라든지 체제 전환 말, 자본주의 체제 전환 이러자 말 아주 대중적으로 이제 일상적으로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 체제 전환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에 대해서는 토론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가 이제 탈성장과 생태사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주제에 관한 이제 토론을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세미나나 이런 통해서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청중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 것 같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풍부하게 이제 사회주의 운동 진영이 이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사회주의를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제 말은 이렇게 간단히 끝내고요. 오늘 발제하고 토론 3번 하시는데 발제자분이 좀 일찍 왔으면 발제 시간 충분히 드리려고 했는데 벌칙으로 한 20분 정도 발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토론 15분씩 3분 이렇게 듣는 걸 하고 그다음 청중 토론 이렇게 진행하는 걸 하겠습니다. 네, 빨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기 사태도 많이 가셨고 외쳤지만은 우리는 많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기후가 아니라 체제가 문제다. 원인은 자본주의다. 이윤 대신 생명.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체로 우리는 동일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변화 또는 변혁의 대상이 되는 체제가 과연 뭐냐? 그 체제를 어떻게 그럼 바꾸자는 것이냐? 방법.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공유할 미래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는 사실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후정의를 위해서 체제 전환을 하려고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 개별 기후 악당 기업의 행태를 비판하는데 도구로 사용되거나 또는 정의로운 전환이 많은 곳에 언급되지만은 이게 정말 급진적인 전환의 청사진으로 제시되고 확장되는 일도 드물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연구나 분석에서도 이게 좀 체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고 비판할 것이냐부터 뭔가 좀 합의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생태사회주의 조류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1980년대, 90년대부터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임스 오코너 같은 생태사회주의자는 이 막스가 주로 이야기했던 자본주의 생산, 재생산, 이윤 착취, 투쟁 변혁의 근본적인 어떤 그림이죠. 여기서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혁명이든 공황이든. 근데 그것으로 부족하다. 생산 조건과 생산 사이에 그 생산 조건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도 있고 인위적인 건조 환경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면서 데모를 하든 그거 자체가 재생산을 악화시키든 아니면은 항만이나 도로를 보수하는데 국가가 너무 돈이 들어서 어떤 삼인주의 자체도 위기에 처하든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폴 스위지나 존 벨러미 포스터나 데이비드 탑이 비슷하게 또 다르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개를 했습니다. 제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에릭 올린 라이트입니다. 몇 년 전에 작고를 하신 미국의 사회학자이면서 막스주의,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을 다 다루시는 분이죠. 이분의 리얼 유토피아라는 그 프로젝트이자 책 제목 이야기가 유토피아가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 이후에 건설될 이상향이 아니라 지금 추구해야 될 과정과 수단이고 과제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여러 가지를
파고 들어서 연구 중간 보고 같은 것도 쭉 냈죠. 그리고 근데 이 에릭 라이트는 실제로 우리가 자본주의가 나쁘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뭐가 어떻게 그렇게 나쁘고 극복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잘 해명이 되고 전달이 돼야지 사람들도 같이 우리처럼 화를 낼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자본주의를 바꿀 것인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대부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밑줄 그은 부분이 특히 기후 위기의 원인과 대응 측면에서 중요하겠죠. 자본주의 또는 시장 질서는 어떤 결정적인 측면들에서는 오히려 비질서적이고 비효율적이다. 그다음 소비자주의 편향을 가지고 있고 환경 파괴적이다. 그다음에 공동체를 침식하고 민주주의를 제한한다. 사실 민주주의를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위기 해법에 대해서 기성의 국회나 대통령실이나 유엔이 제대로 다룰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그냥 둘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의 한계와 대가속 시대를 보여주는 여러 그래프들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막스주의로 자본주의의 문제, 환경 문제를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주장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막스가 살았던 시대가 아닌 2차 대전 이후의 대가속 시대, 그다음에 지금의 기후 위기까지 막스의 어떤 프레임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우리의 어떤 중요한 논의의 토론의 소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의 원인을 자본주의로 환원해도 될까? 물론 자본주의를 무엇을 자본주의로 부를 것이냐와도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저는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가치체제 또는 문화체제로서의 채굴주의, 더 넓은 의미에서 가부장제, 그다음에 기술체제, 기술관료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뭉텅이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자본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 클라인은 원래 막스주의자는 아닙니다. 기업의 행태를 비판하는 언론인이었다가 이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문제의식이 이루게 됐고 더 급진화되고 있죠. 이 디스라는 게 자본주의, 기후위기와 자본주의 연결하는 문제인식인 거죠. 그 에브리싱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정치 경제 모델 또는 제안들이 얼마나 유용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에브리싱을 다루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도넛 경제학 같은 제안도 나오고 이렇게 예컨대 자본주의 안에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느냐, 뭔가 비자본주의적인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전 세계적으로 유엔과 같은 통치 권력으로 해결이 가능하냐, 그게 아니거나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컨대 두 가지 이념형이 나오는데 이념형이라는 것은 현실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정말 이념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후 마오 같은 제안도 있습니다. 우한에서 그 코로나 초기 때 빛의 속도로 공공병원을 건설하는 거 우리가 봤죠. 미국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재생에너지도 늘리고 있고 나무도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들은 이 기후 마오는 벼농사의 경험, 역사적 경험을 가진 동아시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하튼 무엇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마르크스, 레닌 탈성장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이토 코에이죠. 사이토 코에이는 1세대 생태사회주의 주류, 그러니까 제임스 오코너나 이런 사람들 간단하게 폄하를 하고 마르크스에서 근데 물질 대사 균열 개념에서 이 해석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드레아스 말름은 인류세 대신 자본세라는 용어가 필요하다고 제정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되느냐? 레닌주의적인 어떤 전시 공산주의와 생태 레닌주의 발상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말름 역시 아나키즘과 국가 권력을 중시하는 공산주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접근을 하고 있죠. 그게 전략적 사각지대입니다. 그리고 고헤이의 탈성장 공산주의든 말름의 생태적 레닌주의든 그것을 가능하게 할 계급 구성이나 정책 조직화에 대해서는 사실 말해주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뭔가 좀 짓궂지만 진지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탈성장에 대해서 막스주의자들은 굉장히 경계를 하거나 좋아하거나 위협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 탈성장과 막스주의가 굉장히 다른 것 같죠. 근데 탈성장의 사람들이 이제 호감을 가지면은 막스주의는 인기가 없어지거나. 근데 왜 그럴까? 한 네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막스와 멜서스 또는 막스주의자 멜서스주의자의 사이에 적대적인 철천지 원수 관계이죠. 근데 멜서스는 그래 인구 증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 체제 이런 것도 안 되고 전쟁이 나면 그대로 둬갖고 사람들 많이 죽어야 된다는 그런 냉혈 아니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막스 또는 막스주의가 보기에는 자원의 부족이나 자연의 한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 권력 관계 또는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이 문제인 것인데 멜서스 또는 멜서스 주자는 잘못 진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성장의 한계 또는 지구의 성장 한계 조건이 보여주듯이 자연이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라는 변수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소비에트 블록과 서방 사회 체제 경쟁이죠. 자, 소비에트 블록이 이제 체제 경쟁에서 이겨야지 전 세계 사회주의가 가능해요. 제3세계 피착시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자본주의와는 다르다고 얘기하지만은 물질 성장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유럽 코민주의 국가들은 핵발전도 반대를 안 했습니다. 셋째는 막스주의의 역사 발전 법칙과 혁명론의 영향이죠.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생산력을 이제 족쇄가 되는 게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예요. 사회적 생산관계를 만들어서 생산력을 꽃피우게 하고 인간의 무한한 발전도 꽃피우게 해야 된다는 게 막스의 모든 메시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막스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노동가계의 봉기와 이 국가 권력의 장악과 국유화 이런 것에 비해서 지역화폐 협동조합 시시하죠. 넷째로 막스주의 이론이 이론 자체의 미발전 또는 발전의 정체가 탈성장이 막스주의와 적대적이거나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적대하게 만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이트 코에이 등등 또는 생태 막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막스 안에서 상당부 발견하고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탈성장 얘기를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유명한 그림이죠. 그러나 물질적 성장, 정체 또는 유지, 감소. 근데 이게 탈성장이냐? 아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저는 탈성장이 기후위기 앞에서 많은 설명력, 설득력, 호소력 또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탈동조화는 없다. 녹색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제일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GDP가 문제라고 한다면 또 많은 이야기거리와 제안을 던져줄 수 있죠. 성장 없는 그린 뉴딜 같은 제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탈성장은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아닌 그리고 장기적이고 항상적인 기후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사회 형태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고 시작할 수 있게 해줄 수는 있는데 이런 시간이 분명히 넘어갑니다. 제가. 탈성장론에 대한 많은 또 이견과 비판이 이미 있습니다. 우파뿐만 아니라 좌파에서도 나와요. 이상론이다. 자본주의 안에서 탈성장 안 되는 거 아니냐. 탈성장론자들은 예컨대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화 같은 것들은 성장해야 될 산업인데 무조건 탈성장을 얘기한다. 또는 자본주의 이미 저상정이다. 그 다음에 성장이 정체할 경우에는 제3세가 더욱 고통을 받고 뉴딜 같은 것도 할 수 없다. 이미 많은 주고받는 논문들이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지만은 이런 비판들의 다수는 최근의 탈성장 연구와 이론들의 발전을 안 들여다봤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좌파 진영에서는 국유화를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위한 어떤 국유화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는 공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판이죠. 노엄 촘스키도 성장과 탈성장 모두 균형점 찾아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는 아비바 촘스키가 노암 촘스키의 맞다입니다. 아비바 촘스키 최근 저서에서는 탈성장 대안에 명시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교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는 탈성장이 예컨대 내가 바람직하고 정확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탈성장이 딱 한 줄로 정의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런 제안들의 묶음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국제적으로 펼쳐진 여러 운동들을 탈성장 운동의 사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자료에서는. 근데 이거 자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운동이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탈성장 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생태사회주의도 알지도 못하는데라고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서 뭔가 징검다리 가교 엮어 나가야 된다라는 제안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전제로서의 성장으로 성장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실을 기우기 앞서 진실을 말하라 해서 진실을 절반도 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국유화보다 계획 경제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유권이라는 측면에서 국유화를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왜 그게 필요하냐?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중에 수단 중에 하나가 국유화인 거예요. 또는 국유화를 하지 않아도 계획 경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외부의 과제들이죠. 자립과 삶의 확대 일상화, 또 연대 민주주의, 원칙과 프로그램에서 정의로운 전환 이런 것들이 경쟁적으로 흘러 넘칠 때 저는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은 사회 변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어떤 정확한 유일한 노선 거기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맞아떨어지게 움직이는 어떤 사회 운동이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서 아까 봤던 에릭 올린 라이트는 그리고 자본주의를 정말 극복하고 체제를 변화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실제로는 분쇄하기뿐만 아니라 길들이기, 탈출하기, 잠식하기 같은 경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단절적, 틈새적, 공생적 전략이 병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거나 하고 있는 많은 기후 운동들 또는 기후 대응 프로그램들이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것은 없고 어느 것 하나만으로 되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생태사회주의와 탈성장을 결합하자는 제안들도 이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견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집합을 만들고 연결하면은 탈성장과 생태사회주의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네 서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제안이죠. 그 실제로 올해 4월에 먼슬리 리뷰라는 대표적인 북미의 좌파 저널이죠. 여기에 이 마이클 로이와 요르고스 칼리스는 탈성장 운동 이론의 그 선구주자죠. 이 네 사람이 공동으로 간단한 태제 같은 글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 태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동의할 수 있거나 이견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유용한 어떤 토론의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 2, 3, 4 보셨고요. 그다음 북반구와 남반구의 문제. 그리고 밑줄 그은 부분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밑줄 그은 부분을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느냐 또는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사회적 탈성장은 더 재미나고 예술적이고 에로틱한 활동에 더 많은 자유시간을 할애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거죠. 막스가 아침에 물고기를 잡고 저녁에 비평하는 삶을 공산주의의 어떤 이미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걸 언제 할 거냐? 지금부터 제안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자, 투쟁과 권력의 문제다. 투쟁 주체는 무엇인가? 노동계급의 정의를 사회생태학적 재생산을 수행하고 지금 운동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 집단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거 좀 볼게요. 자, 우리는 탈성장과 사회주의에 대해서 다 다른 이해를 갖고 있어요. 산업화된 현대사회는 회생불능이다. 다 망해야 된다. 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진보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 실용적인 견해, 주로 뉴딜을 지지하는 그룹들이겠죠. 또 탈성장이라는 것은 자, 느슨하게 정치화된 자본주의, 평화롭고 자발적인 과정이야. 내가 그렇게 살면 돼. 뭐 히피 복장을 하고 등등등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또는 고전적인 어떤 말하자면은 막스주의 또는 그 저기 삼인주의 쪽과 관련 그 관계가 된 그런 어떤 집단들일 겁니다. 또 하나는 다 필요 없어. 전투적인 대안을 해야 돼. 이 그룹들이 세계 탈성장 회의에 모두 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떤 것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우리 기후운동 또는 사회주의 운동에 관여하는 집단들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서로 얘기를 안 하죠.
내가 생각하는 체제와 체제 전환은 뭐야? 내가 바라는 운동은 뭐야? 그 대화부터 해야지 뭐가 풀립니다. 그리고 탈성장 운동과 실천에 많은 양태들이 있습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자신이 하고 있는 운동의 강점만 얘기하고 다른 운동의 한계만 보면은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시간은 약간 넘었지만 저는 체제 전환을 현실 논의와 전략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논의와 자원들이 탈성장과 생태사회주의 제안들 속에 이미 유력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로 레닌주의 변형 모델 또는 변혁의 이미지에 갇힌 한국의 사회주의 이론 또는 운동이 탈성장과 생태사회주의의 결합과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요. 탈성장과 생태사회주의는 참여적 계획경제를 통해서 유용하게 결합될 수 있고 제안을 할 수 있다. 대안적인 그린 뉴딜, 대안적인 기후변화, 기후대응 시나리오, 대안적인 중기 재정 계획을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현실태는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당장 여러 규모와 방식으로 현실화하는 운동이어야 하고 우리들은 여러 운동들 중에 하나 또는 일부 또는 여러 주체들 중에 하나 또는 일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운동, 새로운 생태사회주의 운동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운동들 생협부터 노동자 대안 생산까지 이르는 여러 운동들을 접속하고 의미 부여하고 재구성하는 깃발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고요. 물론 탈성장 운동과 담는 데도 과제가 많습니다. 사회적 평등을 전략에 내재화하고 실천으로 풍부히 만들기,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를 제고하고 핵심 실천 영역 사례의 해석을 제공하고 예각화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시도하되 인식과 실천의 점프가 필요하겠죠. 차곡차곡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한테 참고할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제가 아참 넣었어야 되는데 빼먹었네 하는 사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누구만 우리의 어떤 스승이다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가? 네, 감사합니다. 잠깐 이 PPT가 갈라놓았던 그 발제자와 토론자의 거리를 좀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좁히는 시간을 한 5분 정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 순서는 여기 자료집에 실린 글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개는 제가 별도로 따로 안 드리고 이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토론자인 최효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후정의 동맹 활동가로서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발제문을 받고 제가 토론문을 작성하기까지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조화해서 분석하고 또 제 토론문 또한 개요를 굉장히 정교하게 짜서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김현우 선생님이 주신 글이 저한테 읽는 동안 계속 많은 영감과 질문과 뭐 의문과 이런 것들을 부추겨 주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 응답도 하고 또 이제 읽으면서 솟는 질문들을 좀 정리하고 함께 또 논의해 봤으면 하는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순서로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이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강력한 탈성장 지지론자인데 오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야 탈성장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진짜 넓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뭐 여의치 않게 또는 좀 의도적으로 오늘은 강력한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날카로운 토론을 위해서 반론자의 입장에서 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는 탈성장 좌파의 위치에 이제 저를 위치시키고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발표글 읽었을 때 그 이전에도 이제 김현우 선생님의 이제 탈성장과 생태사회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이제 발언이나 이걸 하실 때 항상 느낀 부분인데 이 글의 결론에서 보면은 탈성장 대 생태사회주의 또는 탈성장 대 좌파 이거는 잘못된 딜레마다 대항 구도다라고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계속 이제 이 논의의 전개의 어떤 전제가 이 구도를
이를 전제하고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접합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구도가 굉장히 강조되어야 될 구도인가? 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적인 정치 지형이나 권력 관계 또는 운동의 어떤 지형들을 볼 때 탈성장 대 좌파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대항의 구도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조금 혼란을 이제 일으키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제 이야기 방식 이게 좀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탈성론자들이 함께 탈성장 운동을 하자라고 좌파를 설득하려면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자들을 탈성장 동지로 만들려고 한다면 중간 계급이 아니라 언더클래스하고 최전선 당사자들을 탈성장 운동에 이제 적극 동참했으면 좋겠다. 동참시키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탈성장과 사회주의, 탈성장과 좌파의 교집합, 공통 분모를 찾는 것보다 탈성장 내부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금은 면밀하게 구분해내고 또 좌파 안에서의 그 방금 나왔던 여러 가지 위치 지형들을 입장들을 분리해내는 과정이 저는 더 먼저 선행되어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저의 경험 속에서는 기후정의 동맹과 기후정의 운동에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분리 전략이 성공적으로 발휘되었던 그러니까 누구와 분리하고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에서 저변을 확대하고 대중화하기 위해서 그냥 합치자 또는 기후 위기 앞에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전체적인 대중운동의 규모를 키워내자라고 하는 대신에 계급적 지향과 정치적 지향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리고 기존에 이제 주류 환경운동이 지녔던 한계를 명확하게 가시화하고 보수와 우경화, 친정부, 친자본화되어 갔던 그리고 그간에 이제 환경운동이 일정하게 경도되었던 그러니까 몰계급성이나 탈정치화된 그런 주류 노선과 명확히 선을 그은 후에 비로소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고 동맹에 많은 이제 그 주축을 형성했거든요. 사실 그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대립도 지금 이거랑 비슷한 대립이잖아요. 탈성장과 생태사회주의만큼이나 오래된 갈등 관계, 반감 이런 것이 있고 노동운동에서는 환경운동 바라볼 때 항상 중산층 운동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 지어왔고 생태주의, 생태운동과 하면은 되게 영성, 명상 이런 거 강조하고 참회차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면모가 이제 부각되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기후 정의 운동이 그런 반감이나 이런 것들을 선입관을 불식시키면서 그 계급성과 정치성을 분명히 하는 순간에 노동조합, 빈민운동, 여러 그러니까 환경운동이나 이렇게 기존의 어떤 정통적인 구획짓기로 포괄되지 않았던 많은 주체들이 반체제 운동으로서의 이제 기후운동, 또 반불평등 운동으로서의 기후운동, 반자분 운동으로서의 기후운동의 가능성을 보고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향들을 모아내는 것이 그리고 모아내기 위한 어떻게 분리하고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누구와 분리하고 누구와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토론 그리고 그것을 통한 방향 설정이 저는 결과적으로 이 운동의 전선을 확대하고 탈성장 운동을 대중화 또는 더 세력화하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야기가 1부터 이제 6까지에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제 체제 전환은 절박한 당이다라고 했던 거는 당위론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이게 진짜 당위라도 되나 한국 사회에서? 저한테 체제 전환은 너무나 분명하게 자본주의 체제의 전환인데 이 자본주의를 붙이지 않고 체제 전환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굉장히 많이 이제 희석되죠. 중간 계급들도 다 이렇게 가져가고 심지어는 이제 자본가들도 체제 전환을 얘기하기 시작했잖아요. 탄소 중립하고 체제 전환하자라고 할 때 그게 산업 체제 또는 경제 체제 포스트 자본주의, 지금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이제 성장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로도까지 쓰이고 있는데 이거를 선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난관에 이제 부닥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당위론인데 절박한 당위론이고 그냥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거를 절박하게 정말 사회적
전 사회적 당위로 만들어야 되는 과제를 이 탈성장 좌파는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두 번째 장에서 이제 다른 입장들을 어떻게 분리하고 결합할 것인가에서는 저는 그 좌파의 우려도 조금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이론이나 연구의 어떤 흐름들을 몰라서 좌파 내부에서 탈성장론에 대해서 되게 뭐 우려나 경계가 나오는 것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한국 사회 역사적 경험이 있잖아요. 소셜이 리버럴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셜과 소셜리즘이 결합하지 못하고 소셜과 소셜리즘의 대결도 자체도 사실 없었죠. 한국 사회에는. 일본에서만 해도 사실 90년대 냉전 끝나고 나서 소셜과 소셜리즘의 이제 대결이 있을 뻔하다가 또는 소셜과 리버럴 사이의 대결이 있을 뻔하다가 그냥 신자유주의 세도 속에서 리버럴이 승리한 그런 어떤 뭐 실패 경험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실패 자체를 할 경험도 없이 소셜이 그냥 그대로 리버럴화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탈성장도 리버럴화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당한 우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역사적 경험으로부터의 우려들을 그냥 쉽게 연구의 어떤 지금 흐름이라든지 좌파가 공부를 안 해서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만은 또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다 중요한 저는 이제 것은 대항 헤게모니를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확고하게 이제 반성장주의 또는 반자본주의 헤게모니를 통해서만이 탈성장과 뭐 생태사회주의 또는 탈성장 좌파가 결합할 수 있는 지점이 이 헤게모니 속에서 이제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미비한 연구와 분석들이 선행돼야 되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헤게모니를 위한 질적 투쟁이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좌파 운동 속에서 놓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기후 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인가? 환원되어도 되나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셔서 제가 환원을 쉼없이 해야 되고 쉼없이 외쳐야 된다 우리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자에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연구와 분석들이 질적 투쟁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양의 투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의 투쟁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자본과 권력은 뭐 이론이 있어서 먹혀들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엄청나게 뭐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양적 살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제도권에 뭐 포섭되어 있는 이제 주류 운동 단체들이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의 투쟁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체제 전환은 자본주의 체제 전환이고 자본주의를 바꿔야 된다. 기후 위기 원인은 자본주의다라고 하는 거를 또한 이제 역시 이쪽에서도 뭐 양의 투쟁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섯 번째 경로주의에 대한 이제 좀 우려를 표현했는데 저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운동에서도 나타나는 그러니까 미래 전망이 너무 경로 설계에 좀 경도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제 경로를 잘 설계하면 이제 여기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전략을 잘 짜면은 이게 잘 이행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 사실은 지금 필요한 거는 경로 이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촛불도 사실 그게 경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경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이렇게 설정했던 경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운동이 어떤 구멍을 만들어낸 거고 물론 그게 다 그래서 성공했다는 건 아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길을 이제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나 또는 지적 능력이라든지 예측 어떤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는 것인데 이게 너무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좌파와 사회 진보 운동 안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첫 번째 얘기한 게 이제 질적 투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양적 투쟁, 쉼없이 외쳐야 된다라고 하면 경로주의 빠지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실천이라고 하는 출구를 가지고 운동이라고 하는 출구를 가지고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실천 투쟁에 대한 이제 강조라고 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 이제 탈성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합의가 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 말한 거를 다시 이제 강조하자면은 사실 헤게모니를 통해서 우세화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제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탈성장에 대한 합의를 하려면 저는 먼저 성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성장에 대한 담론도 너무 경제 담론으로 치우쳐 있고 이 경제학자들, 마르크스주의자들도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이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적 담론을 이제 깔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저는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봉쇄하는 효과를 좀 가져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뭘 하면 뭐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학적 가설이 아니라 이제 다시 역사를 좀 바라보자. 앞으로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이제 성찰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까먹었던 방법이 그 성찰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잖아요. 자본은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로주의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7번부터 이제 마지막 10번까지는 여기에 더해서 좀 제가 덧붙이고 싶은 필요한 상상력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7번에서 이제 하고 있는 공공성을 탈환하고 재발명하자라는 거는 이제 국유화를 포함해서 이제 국유화가 옳냐 그러냐 뭐 한계가 뭐냐 등을 훨씬 더 확장시켜서 공공성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어떻게 탈환하고 재발명할 것인지에 대한 상상력을 펼쳐보자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서는 코뮤니스트적인 이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우습게도 아까 제가 소셜이 이제 리버럴에 먹혀버렸다, 소셜리즘과 함께 가지 못하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커먼즈도 커뮤니즘이 아니라 리버럴화 되어버린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탈환하는 거, 코뮤니스트 상상력으로 탈환하는 그런 작업들을 좌파가 주도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8번째 이제로 저는 이제 김현우 선생님이 개헌 얘기할 때 상당히 이제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좀 어떤 건지 막 들여다보고 같이 좀 얘기도 해보고 싶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이제 정치적 상상력이니까요. 그래서 이 반자본주의 탈성장을 경제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치적 상상력을 불어넣는데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재헌적 상상력을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구성하는 헌법 주체로서 이제 자기를 시민들이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재헌적 상상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헌적 상상력도 운동에서 촉발되어서 운동이 밀어붙여서 개헌까지 끌고 가야지 개헌 과정이 절대로 운동을 견인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칠레에서의 개헌도 사회운동이 만들어낸 결과잖아요. 참여적 계획경제도 지금과 같은 세력 구도하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참여 주도권을 누가 가지겠어요? 8할 9할을 탄중에서 보듯이 아마 자본이 가지게 될 거고 뭐 지금 계획경제를 자본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누구의 계획경제를 하려고 해요? 자본의 계획경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참여적 계획경제라고 하는 이런 중립적인 표현이 아니라 보다 더 주체와 방향을 선명하게 하는 계급적 노선을 이런 전략 속에도 저는 새겨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동이 압박해내는 그러나 개헌까지 어떤 재헌적인 그 상상까지 가는 그런 좀 거대한 상상력과 거대 담론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9번째로 이제 노동과 생태를 연결하자라고 한 거는 지금 이제 탈성장과 생태 사회주의라고 할 때 간과하고 있는 저변에 깔린 이제 중요한 어떤 결합 주체, 연대 주체, 동맹 주체들을 다시 이제 좀 근본적으로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좀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제 노동자 민중의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였고 10번째는 짧은 시간에 이걸 전달하기는 어려울 건데 그래도 이 두 단어만이라도 오늘 모여주신 이 사회주의자들한테 좀 전하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저항과 돌봄은 이제 현실적 상상력인데요. 어제도 이제 굉장히 큰 참사가 일어났고 기후위기가 그냥 미래의 어떤 재난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위기를 우리한테 닥쳐오고 있는데 좌파들이 어떤 전략 속에서 아까 뭐 경로 가설도 마찬가지지만 저항에 대한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너무 부재한 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총 들고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우리는 모여서 라운드 테이블 하자고 그러고 같이 뭐 협의하자고 하는 거는 그건 대단한 착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의 어떤 그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재난을 함께 견딜 수 있는 의지적이고 계획적인 저는 재난 공동체 또 재난 꼬뮨의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현실적인 상상력을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10번째에 이걸 넣었어요. 커뮤니스트적인 상상력과 재헌적 상상력, 노동자 민중의 어떤 계급적 상상력과 정원과 돌봄이라고 하는 당면한 현실 문제에 이제 대응하는 현실적 상상력이 좌파의 변형 노선 안에 새겨 넣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되었나요? 다음 토론에서 좀 남은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노동 사회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이 기후정의 동맹에서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탈성장과 사회주의 큰 틀에서 이제 뭐 동맹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자본주의 변혁과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 대해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기후정의 운동 나아가서 이제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생산적 관계를 맺어야 할 텐데 그런 생산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제 긴장과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자본주의 문제인데요. 저는 체제 전환의 대상은 당연히 궁극적인 대상은 자본주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의 현재적 형태들, 금융자본주의, 신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또 그 하위에서 따리를 틀고 있는 하위 체제들일 것이고요. 그것을 기후정의 동맹에서는 이윤 중심의 에너지 체제에 또 주목을 해서 또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정의 운동, 또 사회주의 운동의 전략, 목표, 미래상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운동의 현실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한 이론가나 이론 집단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집단적 실천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드러나고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 지구적으로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복합적 위기의 원인을 자본주의에서 찾는 것이 이제 매우 타당하다. 그리고 그때 이제 자본주의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에서 분석한 어떤 경제 체제로서의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역사적인 사회적 질서로서의 자본주의일 것이고 이것은 이제 막스의 분석을 기각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출발해서 확장하고 보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본주의, 가부장제, 인간중심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의들을 이제 나열하고 그들 사이에 어떤 연대나 관계를 찾는 방식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이 과연 현재 이제 발생하고 있는 위기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제 압도적인 어떤 규정성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제 운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적합한지는 좀 의문이 있고요. 다른 억압과 강탈의 구조에 더 주목하고 이것들을 더 잘 분석하고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이 현재 자본주의 속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이 변화, 재주조 이런 것들에 이제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확장된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이제 파악하고 그리고 그 복합적 위기를 분석하고 그리고 미래 사회를 지향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21세기에도 여전히 사회주의가 호소력 짙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한 그 낸시 프레이저의 이제 분석과 최근 글이 있는데 좀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네. 그 탈성장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성장 관련돼서 뭐 여러 복합적인 아이디어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것이고 뭐 하나의 체계적 이론이라기보다는 이제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련의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다양한 지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전통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들의 이제 집합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탈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마다 강조점과 그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탈성장인지가 이제 매우 중요한 질문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탈성장의 고전으로 알려진 성장의 한계 7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녹색 자본주의나 녹색 성장 노선에서 사실은 인구의 조절이나 기술적인 대안, 시장주의 대안 모색하는 데 초점 맞췄거든요. 로마 클럽 자체가 이탈리아의 재벌이 만든 거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경향이 탈성장에
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한 축이다. 그래서 이제 비판과 사실 반비판이 그렇기 때문에 어긋나는 지점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뭐 어떤 탈성장의 그 신메서스주의적인 어떤 자연의 한계론을 비판하면 뭐 내가 아는 탈성장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거나 또는 자본 축적의 구조를 간과한 어떤 낭만주의적 조류를 비판하면 또 이제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건 뭐 서로의 책임이기도 한데 좀 어긋나는 지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탈성장인지 그리고 그런 탈성장이 과연 운동의 이제 그 확산과 현실의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이제 명확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최근에 뭐 히켈이나 칼리스 같은 좌파적 탈성장론자들이 이런 이제 앞에 있었던 비판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이론가들이 어떻게 탈성장 규정하고 분석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현실에서 이해되고 소개되고 또 실천적인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탈성장이 무엇인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최호정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해주신 그 말씀들이 또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성장이 모호하고 다양하며 어떤 조류들은 상충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고 어떤 요소에 주목해야 할지 좀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탈성장 핵심 관련된 이제 이해도 다양하겠죠. 근데 흔한 이해는 자연의 한계 내에서 경제를 재편성하게 한다. 뭐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뭐 탈성장 연구 이제 중심지 중에 하나에서는 탈성장을 사회의 에너지와 원료 처리량을 감소시키는 생산과 소비의 공평한 축소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이제 정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이해 방식은 사실 문제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한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누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데 대해서 질문이 이제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탈성장의 대안적 삶의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한다고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했을 때도 자본주의에서 강제된 삶의 양식이 결국 이제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하게 주조되는 것이라면 대안적 삶의 양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탈성장론이 이제 다양한 대안과 실천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커먼즈나 협동조합, 대안화폐, 대안소비 같은 실천을 현실적 전략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탈성장론이 비교적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매우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실천을 또한 이제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본주의 역동성이라는 것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악화된 조건 속에서라도 자본 축적에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저항의 계기를 포섭하고 이용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협동조합이나 이제 사회적 경제가 변화의 전략적 틈새가 될지 아니면 자본 축적의 구조 속에서 운동이 포섭되는 현장이 될지 그때그때 구체적 정세와 실천에 놓인 문제이지 선언적으로 규정될 수는 없는 거다. 근데 한국에서 나타났던 어떤 이런 실천들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본다면 이제 한국의 에너지 협동조합 운동, 태양광 발전소 확대하는 이제 운동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시장화된 에너지 산업 구조 속에서 이제 존재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에너지 가격 위기 속에서 민자 발전과 같은 입장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전력 도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민자 발전소와 함께 이것이 이제 이윤에 대한 침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 현재 존재하는 틀 내에서의 틈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재 존재하는 틈새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협동조합이 사실상 꿈꿔왔던 어떤 가능성이 만개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화된 에너지 산업 구조, 민영화된 산업 구조 자체를 비판하고 넘어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네. 그 탈성장론은 이제 지구적 차원과 미시적 담론 차원에서 운동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 그 지구적 차원은 북반구에서 본 지구적 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는 것도 쉬운 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적 차원의 운동 전략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국민국가의 틀이 한계가 있다는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국민국가보다 강력한 틀이 없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우회할 수는 없다. 국유화를 포함하는 공공성과 민주적 통제 전략이 저는 기후정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노동조합 운동에서는 그것을 이제
이 지구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공공재 접근 등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생태 사회주의와 탈성장의 연대 선언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동의할 만한 이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연대와 동맹을 위해서 내부의 긴장이나 경합을 경원시하거나 회피한다면 운동에 오히려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투쟁의 현실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미의 이제 탈추출주의 운동과 좌파 정권, 영미의 이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운동 등에서 이런 긴장과 경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도 여기 빠뜨렸는데 일부 사회주의자와 탈성장론자들 사이에 다른 운동과 입장을 부당하게 좀 매도하거나 비판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실제 추상적인 선언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인 운동에서 이게 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실제 운동에 기반한 그 현실에 기반한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후정의 운동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기업과 금융 권력 그리고 민주당 그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운동의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도 기후정의 운동이 형성되고 확장되는 데는 사실 시장주의나 기술주의 등 잘못된 접근법과 해법에 대한 단호한 비판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던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상당히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운동이 최근 몇 년간 이제 커지고 급진화된 것은 이제 사실이지만 자본과 보수 정치를 제어하거나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더 각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가 있는 세력과 실천에 대해서 문제를 정확히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추상적인 어떤 사망을 제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풀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새로운 정치적 프로젝트도 물론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한국 사회의 중기적 변혁에 대한 구체적 상을 담은 어떤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 이름이 뭐 다른 나라처럼 뭐 그린 뉴딜일 필요는 없겠지만 영미에서 있었던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린 뉴딜의 시도와 잠정적인 어떤 패배 이런 것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후 재난을 멈추고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자본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자본주의를 확장된 관점에서 파악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넘어서야 할 것이고 이것은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여성 자연, 제3세계 민주주의를 착취하고 파괴해온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역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 역사적 대안의 이름이 바로 사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전력을 다해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사회 변혁을 위해서는 적어도 한 4가지 운동 주체 혁신과 발전 동맹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과 계급적 좌파, 사회운동과 문화적 좌파, 그리고 풀뿌리 시민, 주민, 농민, 빈민운동, 그리고 진보 좌파 정당운동 이렇게 4가지라고 생각해봤는데요. 현재 이제 기후운동은 주로 2번째 범주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전방 후방으로 넓어져야 되고 또 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후 정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또는 사회주의로의 어떤 변혁 이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어떤 중간 단계를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한국 사회 변혁을 위한 새로운 어떤 정치적 프로젝트이자 전 지구적인 생태 사회주의를 위한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바로 이어서 하면 되나요? 예, 저는 서울시당 당원이고요. 공공호수노조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승철입니다. 앞에서 말씀들이 많이 주셔가지고 특별히 많이 덧붙일 이야기가 많지는 않은데 먼저 토론이 부족하다는 이제 발제자의 개탄이 있으셨잖아요. 저는 동의하고 근데 마침 2주 전에 그 에너지 민주주의 노조 네트워크라는 국제 노동조합들의 연대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서구의 많은 노동조합들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시장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투에드를 중심으로, 즉 에너지 민주주의 노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저희 공공우수 노조에서도 전략적으로 주목하고 결합하고 있는 단위입니다. 이 투에드의 남반구 소속돼 있는 노동조합들이 2주 전에 케냐에서 회의를 가졌는데요. 그때 여러 주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탈성장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남반구에 있는 민중들이 바라보는, 노동자들이 바라보는 탈성장에 관한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어서 좀 의미가 있었고 그 내용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앞서 두 분이 뭐 아주 풍부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두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만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발제 자료를 읽으면서 느꼈던, 또 눈에 들어왔던 두 가지 키워드는 국가와 참여입니다. 먼저 참여 관련해서 발제문이 강조하고 있는 이제 참여적 계획 경제가 눈에 띄었는데 좀 여러 맥락에서 논쟁의 여지가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기하는 참여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장해왔던 노동자 민중의 민주적인 통제와는 어떻게 만나는지, 또 생산수대나 사회화라는 기치와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 또 한때 유행했던 혹은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이 사회적 경제론과는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지 등에 대한 토론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 사회적 경제론에 대해서는 아주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구준모 동지 발제도 있었지만 에너지 협동조합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뭐 공정무역, 뭐 지역화폐, 생활협동조합, 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이 사회적 경제론이 오히려 이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떤 하위 파트너로 작동하면서 오히려 시장 실패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이라기보다는 어떤 국가와 자본의 지원을 전제로 한 어떤 뭐 사회적 자본, 또 사회적 기업, 뭐 협동조합 이렇게 국가의 하위 파트너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오히려 좀 경계하고 좀 잘 지켜봐야 될 좀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이에 대한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국가 문제입니다. 저는 공공 소유와 민주적 통제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많이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국유화 전략들도 완성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민주적 통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경시한 채 소유 관계로서의 국유화에만 집중하고 국가의 문제를 좀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성장이 우리 사회와 운동에 제시한 시사점의 의미는 매우 유익하죠.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특히 현재의 정치경제 체제, 자본주의 체제가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이 성장 동력에 대해서 급진적인 비판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에서 더욱더 좀 연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소유, 즉 생산수단의 사회화나 민주적 통제 체제를 갖춘 어떤 국가 유틸리티, 국가 체제에 대한 작동 없이 기후 및 에너지 관련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냐. 사실 이거 좀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된 내용 따르면 2050년까지 풍력 및 태양력 발전으로 전 세계 전력 수요의 약 70%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14,000기가와트의 태양광과 14,000기가와트의 태양광과 8,100기가와트 정도의 풍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탈성장 옹호자들의 이론을 들어보면 지역 재생에너지의 형태로 좀 지역 경제 자율성을 재발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언급하는 재생에너지가 뭐 물레방아나 뭐 풍차 뭐 이런 것이 아닌 한 사실 적절한 기술과 자본을 갖추지 못한 많은 국가에서는 이게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투에드 사우스에 참석했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노동조합에서도 같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한테는 실현 가능하지가 않다. 일부 기술 발전과 자본의 역량이 극도로 좀 발전해 있는 일부 국가에서만 가능한 이야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현재는 세계 전력 생산의 약 10%가 풍력과 태양력 발전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10%가 대부분 민간 개발자에 의해서 소유 또 운영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륙 폭력이 지리적으로 불가능한 한국 한반도에서 해상 폭력 같은 경우 그 MB 정권 시절에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맥커리가 다 먹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을 퇴출하는 과정에서 이 빠져나간 영역들을 민간 그리고 재벌의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코어 안 되고 민영화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은 수많은 국가의 기반을 둔 초국적 기업들의 기술을 가져와서 이 투입물을 통해서 조립하고 조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나 지역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걸 스스로 감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최소한의 성공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공공소유 확대에 기반한 에너지 절안을 실현하기 위한 경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공공재정의 사용이라든지 또 글로벌 경제관리 또 공공과 공공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러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일국 차원의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막 추출해 오고 약탈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까지 같이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뭐가 사례가 있을까 막 찾아보니까 뭐 정확히 들어맞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에콰도르의 전 대통령이 이제 반빈곤 재분배 프로그램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북반구가 에콰도르의 탄소 시장 가치에 상응하는 경화를 지불할 것을 제안한 사례들도 있고 또 글로벌 마샬 플랜이나 글로벌 그린딜 역시도 뭐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우리가 좀 참고하고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사한 아이디어들을 좀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맺는 말 보시면 근데 읽으면서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뭐 동의가 되고 안 되고 문제는 둘째치고 이 발제의 초점이 무엇인지가 되게 의아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 되려면 2050년까지의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10년간의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더라도 국유화라든지 뭔가 좀 전략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걸 잘 찾아보기 어려워서 좀 힘들었고 그러니까 초기 탈성장 운동이 지적받았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그러니까 지역 또는 공동체 기반의 의사결정 정신이 탈성장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걸 좀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경로나 전략의 제공을 고의적으로 회피한다는 오해가 있었거든요.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하자, 앞으로는 이걸 해보자라는 좀 제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야만 좀 서로의 공통점과 협력점을 찾는 논의도 유의미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탈성장은 원래 다양한 운동이 있는 거고 다양한 층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현실 운동에 탈성장의 양태가 있다. 너도 탈성장, 나도 탈성장. 이거 가지고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토론에 도입하기가 모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뭐 현 체제 비판하고 원칙적인 방향만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논의가 계속되기보다는 이런 좀 대안이나 전략 중심의 토론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토론의 빈곤과 부재가 좀 극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어째 1대 3의 구도가 형성되는 것 같나요? 쉬는 시간 안 갖고 바로 진행해도 되겠죠? 네. 일단 토론 세 분 들었으니까 발제자분께서 우선 토론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 짧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청중들 이제 질의응답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 1대 3으로 몰아가시려고 그러는데 근데 오늘 발표문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고민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여기 모이신 청중들도 한국 사회 평균과는 좀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인 청중들의 중간값이 3명의 토론자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가 좀 애매한데 그러나 일단 세 분의 토론 중심으로 조금 답변하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정 선생님은 저랑 80% 비슷하고 20% 논의거리가 있을 텐데 악역을 강조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같은 얘기는 뺄게요. 근데 저는 제가 좀 주목해서 줄을 친 부분이 차이를 드러내는 섬세한 분리 작업은 제대로 된 결합을 위한 필수적 전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섬세한 분리 작업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연구나 논문을 통해서는 할 수 있어요. 이러이러하게 규정이 됐고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판단과 입장의 차이가 있다. 근데 이게 운동 속에서 섬세한 분리를 하게 되면 어떤 조직이 우리는 이런 노선이야. 우리는 이 노선과 생각을 달리하는 데들은 우리의 편이 아니고 공격을 하거나 다툼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죠. 근데 실제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특히 한국의 좌파 운동은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섬세한 분리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왔습니다. 섬세하지도 않았어요. 분리만 남았죠. 결국은 우리가 뭘 같이 하려고 하고 그것의 우리 편은 무엇인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그 사회주의 운동도 사회주의 정당 추구하는 사람 중에서 지금 변혁당 노동당 이제 자존심 상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4분의 1 정도잖아요. 다른 4분의 3은 이 얘기에 관심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얘기는 그것까지 좀 끌어내고 자극하자라는 쉽진 않지만 소박한 기대도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적 투쟁이나 세례 이런 게 여전히 필요하다는 말씀 최 선생님 하셨어요. 저 굉장히 공감합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이기도 해요. 헤게모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섬세한 분리로 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제가 그 제 슬라이드 맨 마지막 두 번째 그 큰 화살표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설명 못 드린 것 같은데 그게 실은 기후 경사노위, 기후 뭐 개헌 뭐 이런저런 개별적인 제도를 위해 노력하자는 게 아니라 경로에 너무 구애받지 말자는 이야기거든요. 정해진 경로로 우리 상상력을 제한하거나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재미있는 건 마지막에 그 이승철 동지는 경로를 정확히 제시를 해야지 토론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실은 최효정, 이승철 두 분이 좀 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구준모 쌤하고는 이견이 있는 편이에요. 그건 뭐 지난 저도 보거나 들은 글과 입장에서 좀 확인을 한 것인데, 근데 최효정 구준모 쌤이 다 거론하신 낸시 프레이저 저도 좋아하고 그 정도 합의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프레이저를 불러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여기서 저는 약간 구준모 쌤의 오해 또는 저랑 입장을 달리하는 게 성장의 한계가 생태적 근대화 녹색 자본주의 노선을 견지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 기술적 대안,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좌파가 대안 계획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저는 동의를 안 해요. 이거 빼면 국유화, 무엇을 위한 또 어떻게 하는 국유화도 사실은 빈곤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282쪽 맨 마지막 부분. 사회의 에너지와 원료 처리량, 관료량을 감소시키는 생산과 소비의 공평한 축소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없이 1.5도 티핑 포인트 막을 수 있나요? 녹색 자본가들은 뭐 녹색 기술,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등등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뭘로 이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물질 처리량을 줄이지 않고 가능한가요? 물론 국방부에서 더욱더죠. 부유층이 더욱더. 그러나 이 물질 처리량의 한계가 교환과 같은 지구 생태학자가 제시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이건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유화도 수단으로 써야 되고 계획 경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후 정책, 기후 계획하고 에너지 계획하고 국가 중기 재정 계획하고 사회복지 계획 같은 것들을 다 결합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참여적 계획 경제하고 급진화된 그린 뉴딜이라고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역동성 얘기를 하셨어요. 대단한 역동성을 갖고 있죠. 선언적으로 미리 결정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짧게 해야 돼요. 자본주의 역동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면에 정말 기민하고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레닌주의적인 조직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최효정 선생님 같은 광범한 헤게모니로 저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철 동지는 참여적 계획 경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저는 계획 경제를 제대로 얘기할 수 있으면은 참여의
수위와 범위와 방식은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왜 사회적 경제 같은 게 하위 파트너밖에 안 되느냐? 왜 그럴까요? 다른 나라도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의 이 좌파 담론과 조직이 약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급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각각의 수단들을 이거는 부르주아적인 거, 이거는 뭐 개량적인 거라고 이제 레이블 붙여봤자 그건 전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토론이 되려면 2050년까지 전략, 향후 10년의 전략 등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토론을 해야 됩니다. 탈성장이 존내 실내, 사회주의가 존내 실내 여기서 한 발 뛰어넘고 그 점에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오늘의 자리는 그런 이야기를 요구받은 원래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는 제 공부가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요 단계에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결론은 굉장히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얘기할 내용이나 쟁점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한정돼서 일단 토론자분들께는 다시 이제 마무리 발언하면서 얘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선 그럼 청중분들께서 이 발제자분과 토론자분들한테 질의하실 게 있으면은 의견을 발표하셔도 됩니다. 짧게, 길게 말고.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예. 예, 그 충남에서 있고요. 이정호라고 하는데요. 일단 드는 생각은 뭐 저도 경험이 워낙 짧고 노동조합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워낙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서 이제 하는 과정인데, 근데 좀 고민은 들어요. 특히나 지금 정치 권력 관련해 가지고가 굉장히 우경화가 센 상황에서 실적으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현실적 주제에서도 아마 그러니까 세심하게 분류 작업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에서 입장의 차이라는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참여를 한다는 거 관련해 가지고 참여가 목표냐 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고 그걸 관철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문제일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사실은 말도 안 들어주고 있는 입장에서는 참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그게 이제 운동적으로 이 후퇴라고도 보이는데 뭐 변화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좀 일정 정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있겠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각각의 해왔던 역사 경험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부분은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도 사실은 전략이라던가 기획이 저는 제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무슨 문제냐면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제도에서 있었던 것들이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이제 뭐 나름 좌파라 뭐 사회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떠한 구체적 전술이라던가 이런 거를 제안하고 있는가 우리가. 근데 어떠한 제안이 있어야지 그걸 갖고선 사람들한테 함께 얘기하고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반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다음에 뭐 국유화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너무 얘기하면 딱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것이 현실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당장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좀 제출되어야, 그리고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가 제출되어야 이게 좀 설득력을 갖지 않겠냐, 아니면은 사실은 설득력을 갖기가 되게 어렵지 않겠나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 그 참여와 관련해서 이제 변화된 정치 지형이나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랑 구체적인 전략과 기획에 대한 제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토론자분의 발제에 답변하실 게 있으면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혹시 없습니까? 예, 없으면은 토론자 세 분한테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저는 이
그러니까 섬세한 분리냐 거친 분리냐 또는 섬세한 분리가 어떤 연구나 이론적인 논쟁 속에서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계속 이제 그 신념에 대한 공표와 운동 중에서 이제 경합하는 뭐 슬로건부터 포함해서 그때그때 이슈들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할 것인가로 그 섬세한 분리의 선이 그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좌파가 망한 거는 저는 그거 안에서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판을 안 해서 내부 비판을 안 해서 또는 겁나서 스스로 쫄아서 이 들고 있는 떡 이것까지도 놓칠까 봐서 이 비판을 자제한 것 그리고 대충 한 8할 비슷하면은 같다고 생각하자라고 묶은 동색주의가 저는 오늘의 이 쪼그라뜨린 그 좌파를 쪼그라뜨린 원인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아까 누구를 향해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참여하고 있는 사회주의자 동지들이 좌파의 길을 모색하는 이제 청중들이 가장 큰 대상일 거고 저는 이제 분리의 전선을 이제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타겟으로 삼는 거는 그러니까 리버럴화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의제를 과대 대표하고 있는 중간 계급 집단이에요. 이 집단이 계속해서 이 어떤 여기서 얘기했지만 이제 그 사회적인 의제가 던져질 때 지금 양극화되면서 이중적으로 해석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급진적인 저항의 슬로건도 계속 체제 내화하거나 이 상황을 변형해 나가고 그거를 굉장히 이제 폭력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게 해내죠. 그래서 이 중간 계급 스피커들과 이제 싸우면서 대중들한테 그 작업 자체가 사실 한국 사회의 대중들한테 다른 목소리를 알려내는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로부터 이제 우파는 부패로 망하고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라는 뭐 속설이 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 거꾸로거든요.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우리 촛불 때 봤잖아요. 좌파는 부패로 망하죠. 이 섬세한 분리의 섬세함이라든지 뭐 분리 이것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 이제 검열하는 이 체질 이런 것들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뭐 어쩔 수 없는 그것도 역사적인 한계인데 한국 사회 레드 컴플렉스도 있어 왔고 뭐 등등 있지만 이제는 조금 더 과감하게 그 헤게모니의 형성을 위해서라도 전선을 명확하게 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승철 동지가 이제 경로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점쟁이 같아요. 근데 언젠가 미래학에 점령당해 버렸어요. 근데 그 우파가 만들어 놓은 미래학적인 판에 좌파도 쫓아가면서 계속 대응해서 우리께 더 맞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PPT로 봐가지고 선생님의 화살표를 제가 오해했을 수는 있어요. 이제 그 내용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화살표도 그런 이제 경로 가설로 이제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이토 코에도 그렇고 아까 뭐 기후 베헤모스니 리바이어딘이 하고 나온 것도 사실은 어떤 예측성의 어떤 가설들인데. 거기서 빠져 있는 게 이제 권력의 동학이고 계급 간의 지배 관계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 함몰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전략 전술 방법론에 치중하다 보면 조삼모사에 빠질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데 전략 당연히 필요하고 전술을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환경운동 원래 출신이 아니고 오랫동안 교육운동에 몸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후운동을 하면서 환경운동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교육운동하고 되게 비슷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회성 평가는 잘못됐으니까 다회성 평가를 하자. 뭐 수시가 문제면은 정시를 확대하자라든가 성적 평가는 나쁘니까 역량 평가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해왔고 또 그게 맞단 말이에요. 비판의 지점은 맞는데 사실 대안의 지점에서는 잘못된 것이었는데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들 다 이제 동의하면서 그 대안으로 넘어갈 때 치열하게 그거를 싸우지 못했어요. 근데 환경운동, 뭐 기후운동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비슷한 문제가 이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략과 전술이 방향과 원칙 하에서 수립이 되고 정리될 때 그때 이제 유의미한 이제 전략 전술이 나오는 것이지 이거 빼고 이제 전략의 필요성을 성급하게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이와 유사한 이제 방식, 그러니까 정책으로 축소되어 버리고 환원되어 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전히 저는 우리한테 가장 부족한 것이 방향과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한 의지, 결심, 결단이 가장 이제 최우선적으로 지금 고려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진공 상태에서 새롭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주어진 현실과 이 조건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탈성장 이론 또는 운동이든 기후 정의 운동이든 사회주의 운동이든 어쨌든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주체들의 새로운 혁신과 동원과 동맹과 이제 운동의 성장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제 뭐 마냥 추상적인 담론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진행되어 왔던 운동들을 평가하고 또 비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만 이제 새로운 뭐 운동들이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기존에 해왔던 실천, 한계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날카로운 비판과 논쟁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 과정에서 기후 정의 운동이 한국에서 힘이 흐릿하게나마 작게나마 이제 탄생하고 좀 커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탈성장 관련돼서 이 성장의 한계 관련돼서 좀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장이나 한계 자체를 문제시해야 된다. 이건 매우 지금 현재 생태 기후 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는데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한계나 성장 이런 것 자체가 근데 뭐 자연 과학자가 기술 관료적으로 연구해서 도출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그러면 이 한계 성장 자체를 문제시하고 이거 자체를 민주적으로 협상하고 토론하고 또 합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객관적인 어떤 절대적인 한계 자체가 자연과학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기후 운동에서 보면 이제 사실 기후 정의 운동이 탄소 환원주의를 엄청나게 비판해 왔잖아요. 뭐 그런 함정에 다시 빠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탈성장 자체가 이 자연의 한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관련돼서 더 질문을 하는데 이제 필요한 어떤 이론적 자원, 비판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많은 좌파적인 탈성장 론자들도 그렇게 탈성장을 이해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이 정도요. 예, 그러니까 참여적 계획경제 관련해서 이제 발제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정도의 개념 가지고 쭉 좀 만들어 나가자. 그럼 저는 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 같이 논의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나요. 그 올해 여름 초여름 봄 여름 넘어가는 정도 시기에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운영위 회의를 하는데 인천에서 참여하신 한 운영위원께서 체제 전환 이거 쓰지 마라. 이거 안 맞다. 시민들이 보기에 불편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운동권을 쓴 말인데 이거 쓰지 마라,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운영위원 중에 동의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참여는 좀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여의 선을 어디까지로 계획하고 어디까지로 진단하고 이 사업들이 끌어가느냐, 운동들을 끌어가느냐가 뭐 같이 이야기해서 쭉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된다는 선의와 다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뭐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 좀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야기했던 경로가 이 제시된 내용만 쭉 따라가면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보물지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의 요구와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제 발로 디딜 수 있는 계단의 의미로서 오히려 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남에서 말씀 주셨지만 2025년 되면 일자리가 없어질 발전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가 필요합니다. 천천히 찾자 그러면 공허해요, 그 동지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좀 계획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국제노총, 민주노총이 가입해 있는 국제노총이 최근에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 기후정의 관련된 내용의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로 지속적인 자본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기후정의 운동 후 정의로운 전환 운동의 과정에서 저는 시장주의의 침투가 이제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발제를 해주신 김현우 동지나 또 토론해주신 동지나 참석하신 동지들 모두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보면 좀 소수이잖아요, 다. 그런데 그런 거대한 흐름들에 맞서 함께 싸움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같이 해나갈 여지들이 많겠다라는 좀 위안도 얻고 간다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시당의 이현우라고 합니다. 카메라맨이 질문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저도 좀 끼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약간 탈성장보다는 성장과 생태 사회주의가 같이 갈 수 있지 않나라는 믿음을 조금은 갖고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탈성장만이 생태 그리고 기후위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장을 조절하면서 인류가 우리 인간 사회가 생태와 함께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불가능할까요? 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장에 물론 자본주의가 성장에 목매여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가 달려가듯이 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사회주의자가 성장을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무조건 탈성장만이 대안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누가 혹시 얘기하실 분 계세요? 성장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마이너스 성장도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충분한 생활 수준이나 행복이나 안전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제 발표문 5쪽에서 보이는 그 대가속의 여러 그래프들을 보이듯이 그 정도의 기하급수적 성장을 조절하지 않으면 기후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의 진단일 것이고, 그 정도 성장을 조절한다는 게 어느 정도냐, 어느 수준이냐라는 거는 굉장히 발본적인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 9시 뉴스와 국회가 10번쯤 들썩거렸다가 대통령이 나 이거 절대 해결 못하겠다고 그만둘 정도의 얘기가 나와야겠죠. 제가 얘기했던 참여적 계획 경제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다시 그러면은 우리가 성장을 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GDP라는 시장 가격으로 환산된 물질 생산 총량이라는 지표가 절대화된. 근데 그게 저는 막스 시절의 자본주의와는 다른 2차 대전 이후의 자본주의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따로 좀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거기서 저는 그 약간 좀 일부러 약간 넘어갔는데 그 구준모 동기는 자꾸 탈성장 문화적 가치는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거꾸로 그 우파들도 막스 좋은 얘기 많이 했지, 그 막스의 가치와 뭐 인본주의와 이런 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되돌려 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일단 성장은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실래요? 얘기. 성장과 생태 사회주의는 절대 병행할 수 없고요. 그 일말의 미련, 기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간절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사회주의자 동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이제 발표할 때 탈성장의 합의 이전에 이제 성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성장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세뇌 당해 왔어요. 성장하면은 뭐 문명, 발전, 뭐 풍요, 편리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그 토론문에도 썼듯이 사실 이걸 정치적인 용어로 똑같이 이제 번역하면 팽창이잖아요. 팽창이 없는 성장은 없는데 이 팽창을 뒷받침하는 것이 제국주의고 식민주의고 채굴주의고 착취주의고 인종주의고 군사주의예요. 저는 성장 체제가 다른 말로 학살 체제라고 보고요. 우리가 성장을 멈추자라고 하는 거는 뭐 저성장, GDP 조절 이거의 차원이 아니라 학살을 멈추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건 에코사이드, 제노사이드라고요. 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본 앞에서 같이 어떻게 조금 조절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는 저는
더 이상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마지막 발언을 좀 기회를 청한 거는 뭐냐면 오늘 이제 탈성장에 대해서 제가 우려에 대한 또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좌파가 이 개념을 뺏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녹색도 뺏기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녹색도 넘어가고 개념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경합하고 있고 이러한 상징 기표들이 운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실 탈취를 해요. 도둑질 해 간다고요. 탈성장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합들인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거 골라서 모듈식으로 구성하는 그런 차원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어떻게 분명한 계급성과 정치적 지향들을 담아내느냐가 우리가 이 개념을 다시 이제 뭐 자본에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견원지간처럼 너는 떠들어라가 아니라 뭐 오늘 주제도 계속 그거 같은데 토론하자인 것 같은데 그 뭐 소 닭 보듯이 하는 거는 소 입장에서는 할 수 있지만 닭 입장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울어야 되고 짖어야 되고 떠들어야 되고 싸워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요만큼이라도 이제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데 탈성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부에서는 이렇게 치열하게 비판하지만 저는 이 탈성장의 개념은 꼭 좌파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주의 헤게모니 속에서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가치 생성적인 개념으로서 꼭 저는 이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는 그 호소를 드리고 싶네요. 강의도 들으면서 여러 고민을 하게 됐고 또 최효정님의 토론문 보면서도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저의 질문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저는 그런 그 생태 에코사이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생태라는 것들을 그냥 뭐 주민운동이나 뭐 캠페인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는 건 어렵고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떠한 뭐 생태 헌법이나 녹색 개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제도적인 그런 또 기반도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 체제가 있기 체제 안에서 과연 이런 생태 헌법이라던가 에코사이드와 관련된 기업이 그런 뭐 옥시 사건도 그렇고 뭐 여러 이런 그런 자본가나 기업의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그들 기득권층의 이득에 반하는 그런 환경 생태적인 입법을 할 때 과연 거대 양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의 정치 구조 안에서 그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됐건 이게 제도적으로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자본가들은 기득권들은 또 사학가들은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그런 권력이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헌을 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정치 현실 안에서 우리가 이런 생태헌법이나 이런 녹색 개헌들을 이루어가려면 그 시민들과의 연대나 또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운동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노동당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여러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들으면서 좀 고민됐던 게 우리에게 부족한 건 방향과 원칙이고 민주적으로 협상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것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필요하고 당위성을 느끼지만 그렇다면 그런 활동의 주체로 누가 설 것이며 그 주체들을 각각의 영역에서의 주체들을 세우기 위해 노동당에서는 또 어떠한 또 계획들이 있는지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대신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백윤 후보가 이제 저희 노동당 후보로 이렇게 나섰는데 거기서 그 공약으로 이제 생태 기후 관련 공약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참고를 했었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일일이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그걸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수립 중에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아직 너무 작은 당이라서
저희 같은 당이 커져야 이 보수 양당 체제를 이제 끝장내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어쨌든 오늘 이 자리도 이제 그런 게 어떤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 노동당 당원들 사이에서도 아까 탈성장도 굉장히 다양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다양하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사회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도 그만큼 더 다양하거든요. 자, 어떤 사회주의를 바라는가에 대해서도 보면은 사회주의자라고 그래도 다 하나의 생각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실천을 모으는 것도 지난한 과정이 될 거라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밟아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상 꽤 오랜 시간 준비가 되고 제 기억으로도 한 400여 개 단체들이 조직위원회로 결합하고 뭐 추진위원도 한 2,500명 정도 되고 어쨌든 다양하게 좀 대중적인 어쨌든 이 조직화 과정을 거쳐서 그날 행진이 진행이 좀 됐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희가 주장하는 기후 정의, 그 다음에 체제 전환, 또 우리 사회주의적 대안과 관련돼서 충분히 좀 대중적 소구력과 설득력을 갖고 충분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날의 어쨌든 투쟁이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여기 뭐 오늘 앞에 계신 분들 그 9.24 행진과 관련된 소감, 그 다음에 이후 뭐 과제 숙제와 관련돼서 혹시 생각하시는 바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것만 별도로 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20분이면 이제 끝내야 된다고 하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 포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할 말을 이제 최유정 선생님은 이미 하셨으니까 이제 발제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네. 일단 저한테 꼭 노동당한테 물어보셨지만 국회를 해체를 해야죠. 기후 위기를 전혀 해결할 수 없고 자산가와 기후 악당 도시 수도권을 과대대표하는 기후를 해산하고 참여적 계획 경제를 소화하려면은 그거를 검토하고 인준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후 민중회의가 되든 기후 시민회의가 되든 그런 걸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몇 석 늘려서 될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고요. 9.24는 체제에 전혀 흠집을 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부용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컸어요. 우리 내부용으로 의미가 컸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의하고 앞으로 토론하는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체제 전환하고 문제는 자본주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겁을 내는 삼성이나 조선일보나 윤석열은 없습니다. 체제는 그렇게 흠집이 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과제를 남겼고 또 아까 이승열 동지 얘기 중에서 그 체제 전환을 슬로건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이견도 있었다. 근데 그거는 나는 자본주의 얘기를 하자 말자라는 판단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체제 전환이 추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외쳐질 때 그게 무엇이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체제 전환이라는 그 어떤 추상적 원명이 일종의 어떤 허들이나 자기 검열 장치로 기후 운동하면서 작동하는 것은 그것도 좀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해줘야죠. 각자 해왔던 운동과 활동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해석을 하고 제안을 해줘야지 체제 전환 얘기를 하면 너는 불철저해, 너는 확실한 인식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양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질적 전환도 어려워지는 거죠. 네, 2분만 할게요. 차이를 충분히 드러내야 되는데 적극 공감하고 오늘 어느 정도 차이가 드러난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탈성장 안에서의 차이도 저는 드러낼 용의가 충분히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가 이재용을 감옥에 보내고 삼성을 국유화시키면은 속이 시원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기후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더욱더 많은 과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재용을 감옥에 안 보내고 삼성을 국유화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많은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어떤 개념이나 노선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치열하게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사람들한테 어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것에 분노하게 하고 무엇을 맞서 싸우고 건설하는 게 재미있겠다, 신나겠다, 나의 시간과 열정을 바쳐서 할만하겠다라는 자극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탈성장이 그 중에 좀 적지 않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되겠는데. 그 9월 24일은 저는 이제 의미가 컸다. 19년에 지구가 불타고 있다. 기후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선언하라. 이걸 요구였잖아요. 거기에서 크게 한 발 내뒤져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살 수 없고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함께 외쳤습니다. 급진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또 하나 중요할 것은 기후 운동의 주체가 얼굴들이 좀 바뀌었다. 그 전에 환경단체 중심이었다면 노동자, 농민, 빈민 또 다양한 이 주체들이 스스로의 입으로 우리의 문제가 바로 기후의 문제고 기후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9.24의 이번에 이제 의미 성과는 컸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체제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타격하고 변화시켜서 이 한국 사회 자체를 변혁시킬 것인가 이런 데에서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운동의 이제 과제이고 그런 면에서 내후년은 또 더 그 체제 변화를 어떻게 하고 누구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의 대안이 무엇인가를 좀 더 뾰족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외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9.24 같은 경우 노동조합들이 뭐 이전 해에도 깃발은 들고 갔었는데 사실은 뭐 회의를 통해서 참여를 결정하고 또 조합원들 조직하고 이랬던 건 이제 올해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많은 조합원들이 자기 과제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노조에게도 좀 성과보다는 과제가 더 많이 남은 좀 과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탈성장 운동이 사회주의와 화해하거나 동행하는 여지들이 이론적이나 학술적으로는 그나마 좀 접촉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실에서 많이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에서라도 그런 게 좀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저도 있고요. 이재용이 구속된다고 기후정의가 실현되지 않죠. 근데 이재용이 구속되지 않아야 실현되는 것도 아닐 거고 이재용의 구속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런 정도의 변화 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다라는 거고 포스코가 공공적으로 소유되고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이상 저는 탄소확단 기업의 오명을 결코 벗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주의가 제기하는 공적 소유와 민주적 통제와 같은 탈성장을 위해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뭘 요구하고 뭘 제기하고 뭘 가지고 싸울 것이냐를 이야기할 때 그 속에서 계획 경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참여의 범위가 정해질 거다. 그러지 않으면 모호할 것 같다는 점에서 좀 더 진전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짧게 할게요. 예. 아까 뭐 첫 번째는 짧게 아까 카메라 감독님한테 제가 조금 단어 선택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섬세한 분리를 저부터 못한 것 같아서 환상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망상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요. 사실 뭐 한 사람의 그 생각은 알고 사실 우리 모두가 종종 또 빠져드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멸종을 획책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본이 저쪽에서는 멸종시키려고 달려드는데 그 합의나 뭐 조정 이런 것들이 저는 계속 적절하게 죽여라라고 하는 요구를 좌파가 요구하는 거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이제 퇴보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대등한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생존자 저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인류의 멸종이라고 말하면 뭐 왜 인류가 멸종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생물학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있잖아요. 이렇게 뭐 유전자라든지 이런 형태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인간은 또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인간은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 성찰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 인간은 대거 말살되었고 말살 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생존자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아까 체제의 균열을 내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균열을 내고 저쪽을 막 타격을 주고 하는 정치 지금 그런 구도의 싸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운동도 언제부턴가 이제 그런 물리학적이고 공학적인 이
이 상징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운동의 어떤 상징도 좀 생태학적으로 좀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체제 전환하면은 이 체제를 집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거대한 벽에다가 어쨌든 가장 뭐 약한 곳에 이렇게 타격을 줘가지고 거기서부터 짜자자자자 금이 가게 한다든지 막 이러는 것들을 되게 상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9.24의 의미를 발효체들이 많이 뿌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형질의 운동가 주체들이 발현할 것이고 그날 이제 우리가 그걸 좀 확인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예,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예, 그 지금 시간에 이제 4개 세션이 열리고 있거든요. 4개 세션이 열리고 있는데 이 자리 세션이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저는 관심사가 집중된 사안이라 생각되고 하나의 사안이 아니죠. 모든 것을 얘기하는 사안. 그래서 저희 노동당이 앞으로 이 기후운동, 기후정의운동에 당원들까지 포함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이제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이제 노동당도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대중들이 참여하고 많은 대중들이 주도하는 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바람으로 이제 기후정의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오늘 발제하고 토론하느라 수고하신 4분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